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1편에서는 1943년 캐너 박사에 의해서 처음 기술되어졌던 자폐가 2013년 자폐 스펙트럼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오늘은 2013년 DSM-5에 의해서 자폐 진단이 내려지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자폐 진단이 내려지는지 항목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캐테고리에서 그 결핍을 보여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persistent deficit in social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across multiple contexts. 사회적인 사교작용이나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restricted repetitive patterns of behavior, interest or activities.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혹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이나 활동, 이 두 가지 큰 캐테고리에 각각 결핍을 보여야 하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진단 기준인 사회 언어적 소통 장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캐테고리에 세 가지 필수 증상을 보여야만 합니다. 사회적인 언어 소통 장애에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사회적인 상호 감정의 교류가 부족한가? 예를 들면 어른들이 하는 말을 다 따라하거나 되풀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대화 자체를 시작하거나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소통에 필요한 비언어적인 행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비언어적인 행동이 우리가 말을 배우기 이전에 나타나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심텀에서 자주 목격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눈맞춤 같은 것, 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과 교류하기 위해서 눈맞춤을 하는데 그 눈맞춤이 안 된다거나 혹은 어떤 몸을 사용해서 제스처를 하는데 그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예를 들면 포인팅이라든지. 포인팅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포인팅을 할 때는 아이가 우리가 포인팅하는 손가락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사물을 볼 수 있으려면 서로 상호 간의 교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팅이 주는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예들이 사회적 소통에 필요한 비언어적인 행동을 이해하는데 부족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놀이 혹은 친구 관계에 대한 부족을 나타냅니다. 어린아이들은 서로 같이 어울려서 놀기를 좋아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혼자 노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parallel play, 평행선처럼 그냥 각자의 곳에서 서로의 놀이를 한다는 거죠. 결코 만나지 못하고 평행선으로 하나로 나간다는 뜻이죠. 이러한 예가 바로 놀이나 혹은 친구 관계에서 부족을 나타내는 경우에 대한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사회적 상호 감정의 교류 부족, 사회적 소통에 필요한 비언어적 행동 부족, 그리고 놀이 혹은 친구 관계 부족, 이것이 사회적 언어 소통 장애에 나타나는 세 가지 필수 증상들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모두 부족함을 나타내야만 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 활동, 이 영역에 관해서 어떠한 네 가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네 가지 부분 중에서 두 항목 이상 해당돼야 합니다. 첫 번째, 반복적인 신체 동작 혹은 사물 사용 또는 반복적인 말하기. 예를 들면 반향어를 쓴다든가 혹은 아이들이 바퀴 돌리는 걸 좋아해서 계속 그 바퀴를 돌린다거나 혹은 물건을 계속해서 흔든다거나 하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일상적인 패턴이나 의례적인 활동을 융통성 없이 고수한다. 예를 들면 아이가 똑같은 옷을 계속 입기를 원한다거나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강도나 집중도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똑같은 놀이를 좋아하는데 그 강도가 너무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고통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불빛 소리 혹은 이 외에 감각 자극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둔감함 혹은 과도하게 많거나 적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주로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반복되는 행동 혹은 관심, 활동 4개의 항목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상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ASD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크게 2 캐테고리 안에서 각각 그 결핍을 보여야 합니다. 그 첫째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결함이었고요. 두 번째가 제한적이고 반복되는 행동이나 관심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그 첫 번째 사회적 언어적 소통 장애 안에서 3가지 항목에 다 결핍을 보여야만 한다고 했죠. 자, 그 중에서 제일 처음이 사회적 상호 감정 교류가 부족한가, 두 번째 사회적 소통에 필요한 비언어적인 행동이 부족한가, 세 번째 놀이 혹은 친구 관계가 부족한가, 요 3가지를 보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적이고 반복되는 행동에서는 반복적인 신체 동작이나 반복적인 사물 사용 또는 반복적인 말하기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적인 패턴이나 의례적인 활동을 융통성 없이 고수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강도나 집중도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고통이라든지 온도, 불빛, 소리 이러한 감각 자극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둔감한지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지, 이 4가지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진단 기준에 부합이 되어서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 심각성의 레벨에 따라서 3단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수준 1이고요.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단계. 두 번째는 수준 2, 상당한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단계. 세 번째는요, 수준 3, 매우 많은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오티즘의 처음 논문이 발표된 것부터 2013년 가장 최근에 개정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1940년대에 캐너 박사가 기술한 핵심 내용과 지금 현재 진단 기준의 핵심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 다루었던 급격히 늘어난 발병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왜 발병률이 이렇게 높아졌는지에 대해 여러 원인이 있지만 최근 논문에서 주목한 2가지를 짚고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자폐증 진단 기준이 변화하여서 자폐증과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어서 진단을 받으러 정신과에 가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잉 진단이 늘어났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자폐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데 자폐가 아닌지 계속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가 자폐로 진단이 내려지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보험 혜택을 포함한 복지 혜택과 또 서포트 그룹이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원이 다른 병에 비해서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폐로 진단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경우를 실제로 몇 번 경험했습니다. 둘째는 환경과 음식 섭취의 문제가 자폐의 증가를 촉진했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리서치로 입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나중에 이 최근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폐의 기원과 현대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편에서는 현재 자폐에 대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서 게재되고 또 그 중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견해나 잘못된 낭설들이 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연구가 되어진, 밝혀진 사실들을 2020년 지금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